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약속 후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거짓말 때문에 결국 파혼했습니다. 결혼 전 명절이 다가오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좋아하실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아니, 말도 없이 뭐하러 왔어? 우리 집 이사했으니까 당장 돌아가. 남자친구는 소리까지 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려있는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 보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남자친구의 끔찍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파혼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1년 반 동안 연애하면서 싸운 적도 없고 뭐든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사업 때문에 외국을 자주 나가셔야 하다 보니 어차피 결혼할 거 미리 가족끼리 인사 나누고 여유 있게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신혼집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냥 내가 사는 집에서 일단 시작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신혼집인데 당연히 내가 마련하는 게 맞지. 오빠는 전세가 빠져야 한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집 얻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각자 집이 있는데 새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고 그때 집에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도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현재 전세를 줬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가 사는 집이 평수가 너무 작다면서 결혼 전 들어가 살 수 있게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잘 얘기해 본다고 했습니다. 조건만으로 보면 남친 아파트가 훨씬 더 낫긴 했습니다. 평수도 작고 주변 상권도 좋았으니까요. 다만 전세를 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오고 저희가 들어가 살기 전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들은 결혼 준비하다 헤어지기도 하고 크게 싸우는 커플도 많다는데 저희는 집 문제 말고는 딱히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의 부모님을 여러 번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집에 간 건 3번 정도이고 밖에서 따로 만난 횟수까지 치면 더 많았어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만나면 딸처럼 잘해 주셔서 저도 먼저 다가가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이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나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남친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서 한동안 오래 있다 들어오신다는 말에 저는 그 전에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특히 결혼 전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갈 생각이었지만 남친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왜? 난 당연히 가려고 했는데. 에이, 뭐하러. 결혼하면 지겹도록 갈 텐데 됐어.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우야, 오지 말라는데 왜 가려고 그래? 나 봐봐. 결혼 전에 그렇게 잘했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서 자꾸만 더 바라셔. 나도 뭐 정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그래도 먼저 오지 말라고 했다며. 다들 말하는 게 같았는데 결혼 전부터 굳이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 이게 다 뭐야? 누구 다녀갔어?
뭐긴 성찬이가 보낸 거야. 오빠가? 곧 명절이라고 이렇게 챙겨서 보냈네. 황금 보자기를 풀어보니 굴비에 꿀에 딱 봐도 비싼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따로 선물을 할 생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찾아뵙고 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 전날 예비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잊지 말고. 당연하지. 나 몰라? 알지. 그런데 선물은? 차에 있어? 그래, 운전 조심하고 얼른 다녀와.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시간 정도 지나서 예비시댁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디야? 나 잠깐 볼 일 있어서 나왔어. 왜? 그래?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실은 나 지금 오빠 동네에 왔는데. 우리 동네에 왔다고? 말로는 각자 보내자고 했지만 막상 찾아왔으니 좋다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남친은 전화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왜 연락도 없이 오고 그러는데? 오빠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빨리 가. 얼른. 아니, 왜? 많이 늦어?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집에 어머님 계신다며. 아니. 그 집에 아무도 없어. 방금 계신다고 했잖아. 다 어디 가신 거야? 그러길래 왜 연락도 안 하고 뭐하러 왔어? 우리 집 이사했으니까 당장 돌아가. 남친은 갑자기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면서 이사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이사라고? 아니, 언제? 그런데 나한텐 이사한다고 왜 말 안 했어? 아니, 뭐 사정이 좀 있었어. 급하게 하느라. 암튼 지금 어디라고? 여기 사거리야. 이사해서 그 집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그만 돌아가. 나 지금 일 있어서 나온 거라 지금 길게 통화 못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친에게 전화했을 때 이미 차도 주차해둔 상태였고 대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던 건데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빈집인데 대문이 열려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살짝 열린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상상 초월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서 있으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저 여기 이사 오셨나요? 이사라니요? 이날 만난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일한 지 8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집주인분 사신 지 3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요. 네? 거기다 살면서 집주인 부부가 외국 여행을 갈 때 빼고는 집이 비었던 적도 없다고 했죠. 혹시나 남자친구가 제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라고 한 건지 싶어서 집주인분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기 저 위에 마당에 서 계신 분이 저희 사장님이에요. 손님 오셨다고 말씀드려요? 아니, 잠깐만요. 올려다보니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과 체격 자체가 달랐거든요. 외모도 전혀 아니었고요. 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다시 나갔다가 확인해 봤는데 집은 맞았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타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럼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였다는 건데 대체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집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럼 온 가족이 다 저를 속인 건가 싶었습니다. 이날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집으로 갔고 선물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저를 본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어. 미리 전화하고 간 거 아니었어? 응. 아유, 그럼 뭐 내일이라도 따로 만나서 주면 되지 뭐. 그러기로 했어. 이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우야, 아까는 전화 못 받았다. 밖에서 누구 좀 만나느라. 그랬어? 아까 바로 집에 간 거 맞지? 바로 왔지. 이사해서 빈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저는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사 얘기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 집에서 오래 살아서 이사 가야지 하던 중이었거든. 얼마나 살았는데? 한 30년 살았을걸? 30년? 아마 그럴 거야. 그 집 오래돼서 짐 다 빼고 보니까 수리할 것도 많더라. 누가 이사를 오더라도 수리는 해야 될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만나나요? 남친은 저에게 하는 말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며 자기 부모님을 저에게 소개할 때도 그 집에 들어가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요. 이사 간 집은 어디야? 아까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아직 어수선해. 정리 좀 되고 나면 그때 초대할게. 동네라도 알려줄 수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또 연락 없이 찾아올 것 같다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아까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만나 얘기를 다 들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것 같았죠. 무엇보다 이 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저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남친과 평소처럼 만났습니다. 평일에 만나기로 약속하면 늘 제 회사 앞으로 오던 사람이라 이날도 퇴근 후 회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내일 뭐 약속 없지? 없지. 우리 내일 볼까? 내일은 내가 오빠 회사 앞으로 갈게. 뭐하러? 차 막힐 텐데 내가 오면 돼. 연애 초반에는 그래도 남자친구 회사 앞에서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회사 로비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있는 곳으로 늘 먼저 데리러 왔는데 당연히 저 힘들까 봐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너무 놀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회사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걸로 봐서 설마 회사도 가짜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남친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들려온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이름이 홍성찬이에요. 저희 부서 과장님은 일단 홍 씨도 아니고 저희 층에 부서만 3개나 되는데 홍성찬이라는 분은 안 계세요. 혹시 다른 부서 아닌가요?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만나면서 남자친구 회사에 전화를 해볼 일이 없었습니다. 연락이야 핸드폰으로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해당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친이 연락이 안 된 적도 없었기에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애만 하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헤어지면 그만이었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인사도 한 상태인데 직업도 속이고 사는 집도 속이고 그렇게 남친에 대한 믿음이 깨져갔습니다.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가 사는 진짜 집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뒷조사를 해준다는 업체와 연락을 했고 제가 받은 주소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남자친구가 혼자 사는 집과 또 하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었죠.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평소처럼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우야, 인테리어 비용 말이야. 세입자는 나가기로 했어? 조건에 맞춰주겠다고 그러네. 그래? 그래서 내가 업체를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 돈을 미리 줘야 해서. 돈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꼭 내가 너한테 돈 뺏는 것 같네. 원래 내가 주기로 한 거니까 줘야지. 그런데 다음 주에 보내줘도 되는 거지? 다음 주? 안 돼? 아니야, 급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오늘 불금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주말에도 바빠? 약속이 있어. 미안. 뭐가 그렇게 바쁜데? 만날 사람이 있어서. 뭐 친구들 만나는 거야? 친구는 아니고 다녀와서 얘기할게. 저는 다음 날인 토요일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드디어 대전에 도착했고 주소대로 찾아가니 골목에 나왔습니다. 일단 차를 주차하고 해당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빌라였습니다. 딱 봐도 아주 오래된 빌라였고 입구부터 너무 지저분해서 밤에 오면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보이지도 않을 그런 집으로 보였습니다. 빌라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낡은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외벽에 낙서가 너무 심했습니다. 1층이라 들어가면 바로 현관문이 있었는데 배를 누르려던 그때 위층 사는 분인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아가씨 누구예요?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네, 저 여기 사시는 분 좀 만나려고 왔는데요. 근데 살다 여기 손님이 오는 건 또 처음 보네. 동네 주민은 1층 집을 가리키며 거기 범죄자 사는 집인데 그거 알고 온 거죠? 뭐라고요? 전과자.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갔다 온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아니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딱 봐도 이런 집에 올 만한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리고 자식이 범죄자면 그 부모도 똑같은 거지 뭐. 암튼 아가씨 조심해요. 무서웠습니다. 범죄자의 집이라고 하니 배를 누르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대화 소리가 안에서 들린 모양이었는데 문이 열리고 모습을 보인 사람은 남친의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구세요? 여기 찾아오셨어요? 그게 여기 홍성찬 씨라고.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혹시 또 사기쳤어요? 이름만 얘기했는데 또 사기를 쳤냐고 하더군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고요? 네, 상견례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5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가족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유는 모두 남자친구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우리 성찬이는 착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딱 봐도 질 나쁜 친구들 같아 보여서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주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가 오기도 했고 원래 반항하는 시기니까 그러다 말겠지 싶어서 두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사람을 찔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설마 그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다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서 자는 사람 주머니를 뒤졌나 봐요. 그런데 그 죄객이 그때 눈을 떴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있던 친구 중에 커터칼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 애가 휘두르다 모르고 그 사람 배를 찌른 거죠.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요? 그 친구들은 도망가고 성찬이가 억울하게 누명 쓰게 생겼는데 그 칼이 자기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놈이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정신 나간 상태로 혼자 있다가 어머니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자기 아들이 사람을 찌른 것 같으니 어머니가 칼을 쥐고는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어머니가 대신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쥐객은 술에 취한 상태라 누가 찌른 건지 기억도 못했고 찔린 부위도 심하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어머니는 1년 징역형이 나와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으니 어울리던 친구들과 연락 다 끊고 착실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했다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도 동네 소문 때문에 오래가지도 못하고 결국 혼자 살아보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집에 돈도 보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빨리 이사도 하자며 집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아들만 믿으면서 사셨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동안 연락도 자주 하고 종종 내려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사는 집 주소는 알고 있었으니까 한 번은 직접 찾아갔는데 서울이 좀 복잡해요. 물어 겨우 근처에 도착했는데 아들을 만나서 반갑게 아들 이름을 불렀더니 이놈이 글쎄 나를 모른 척하네요. 그때 남자친구 옆에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귀는 사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들하고 불렀더니 남자친구는 누구냐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도 없고 말도 안 들으니 그날 그렇게 다시 내려와서는 일부러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더는 연락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남친을 찾더랍니다. 경찰이요? 왜요? 이놈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완전히 관심 끄고 살았어요. 남친은 그 사건 외에도 툭하면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전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는 연락 안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한텐 재력가인 척하려고 집도 부모도 속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가짜 부모와 상견례까지 했다는 말에 남친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인생 막 사는 걸 알고는 어머니는 그 충격에 몇 년 전부터 말도 잘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대인기피증도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그걸 다 감수하고 아버지가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던 집 내놓고 이사를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일어나려는데 그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아가씨.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많이 배우고 돈도 좀 있었다면 우리 성찬이가 다르게 컸을까요? 이날 남자친구 아버지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까지 숙여가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까지 할까 싶었던 저는 이미 결혼은 안 할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더 시간 끌어서 좋을 거 없었기에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지우, 너 하루 종일 어딜 다녀와? 전화도 안 받고. 일이 좀 있었어. 여태 성찬이 있다가 갔어. 뭐? 여기 왔었다고? 그래. 너 전화도 꺼져 있다고 하고 걱정된다면서 왔었어. 너 좋아하는 육포 사왔는데 줄까? 아니, 생각 없어. 오빠한테는 내가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다. 방에 들어온 저는 씻을 기운도 없어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는데 꺼놓은 핸드폰을 켰더니 문자에 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다 남자친구였는데 메시지를 확인하려던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신지우. 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왜 꺼놨는데? 미안, 배터리가 없어서. 걱정했잖아. 집에 온 거야? 방금 들어왔어. 그래, 그럼 됐다. 오빠는 어디야? 나도 집이지. 여태 너 기다리다가 왔어. 들었어. 남자친구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잠깐 산책하고 오신다고 나가셨어. 집 정리는 다 했고? 그게 아직 좀 걸릴 것 같은데? 집에 왔다니까 얼른 쉬어 그럼.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해 보이네. 제가 부모님과 집 얘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전화를 끊으려 하더군요. 저도 길게 통화하기 싫어서 대충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이날 저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집에 있는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 엄마가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남자친구와 만난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통하는 것도 많았고 저한테 정말 잘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서로 잘 맞았던 게 아니라 모든 걸 저한테 맞춰준 거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간 바보처럼 감쪽같이 속았다는 그 사실에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직접 다 얘기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몸이 이러니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더 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회사에 출근 후 밀린 일을 끝내놓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남자친구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하면 저를 데려다주고 갔으니 그간 사는 곳을 속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도착했는데 1층 공동현관에 비번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길래 저는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퇴근했어? 퇴근했지. 운전 중? 아니, 약속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누굴 또 만나? 그냥 아는 사람. 오빠는 어딘데? 오빠는 이제 막 퇴근해서 나왔어. 소리 들리지? 차 소리. 밖이구나. 어우, 피곤하다. 그럼 오빠 이제 운전해야 하니까 이따 집에 가면 전화 줘.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남친은 저를 못 봤는지 핸드폰을 만지면서 걸어왔는데 입구에서 저를 보고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퇴근했다면서 어떻게 벌써 집에 왔어?
너, 설마 이 차림으로 회사 간 거야? 아니, 그게, 여태 나 속이면서 즐거웠어? 재밌었냐고? 저기 지우야,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문 열어. 온 김에 어머님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게.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뭘? 다, 전부 다. 이날 남자친구는 저한테 정말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 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냐 기다렸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남친을 저에게 소개해준 지인도 감쪽같이 속은 거였습니다. 제가 남친을 만나게 된 건 중간에서 지인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이었는데 남친은 지인과 친구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동호회에서 친해져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남자친구에 대해서 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었죠. 잘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 미안해. 미안해, 지우야. 남친은 변변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집도 재력가 집안처럼 보여야 제가 만나줄 거라 생각했다면서 지인을 통해 집도 빌려서 쇼를 했던 거였습니다. 집이 비었을 때 가서 자기 집인 것처럼 가족 사진까지 걸어두고 치밀하게 저를 속였던 거였죠. 저를 정말 좋아하고 놓치기 싫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집을 속인 것까지 이해한다 쳐도 자기 부모도 속이고 전과까지 속인 건 정말 용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날 남자친구가 모든 걸 다 밝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잘못 밝히고 사과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이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줬으나 남자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속인 게 그게 다야? 집하고 직업 말고는 없어. 정말이야. 나 일자리 구할 거야. 나 믿어줘. 어? 진짜 너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진짜야.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 어? 그게 내일 통화할래? 왜? 오늘은 좀. 대체 진짜가 뭐야? 어? 나 만나면서 진짜가 있기는 했냐고.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 소개한 그 사람들 전부 가짜잖아. 오빠 부모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랬어. 뭐? 야, 진짜야. 몸이 편찮으신데 상견례라는 중요한 약속을 깰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무명 배우 섭외해서 모시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막혀 하니 거기다 또 어이없는 이유를 갖다 붙였는데요. 그리고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어. 반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나오면 절대 허락 안 한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뻔했고,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냐?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수습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나와 결혼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때마침 상견례 날 아프셔서 대행을 썼다. 이거네? 그렇지. 그럼 그 전에 나한테 다른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소개한 건 뭔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너도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지? 남자친구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이날 사실대로 전부 말했어도 어차피 헤어질 거였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저를 속이려 드는 놈을 보면서 이건 그냥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심지어 저 말고 다른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내 얘기 좀 더 듣고 가. 무슨 얘기? 아직도 거짓말할 게 남았어? 아니, 이제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잘 말씀드려서 만나는 자리 마련해 볼게. 그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 남친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나 받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니, 지우야, 이러지 마, 어? 제가 남친 손을 뿌리치다가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남친은 저를 붙잡느라 바닥에 자기 폰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정 화면을 보니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주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이리 줘! 누구세요? 성찬 오빠 전화 아니에요? 그쪽은 누구세요? 저 오빠 여친인데요. 아이씨, 왜 남의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핸드폰을 급하게 빼어서는 꺼버리고는 주머니에 넣었는데. 야, 너 진짜 쓰레기다. 뭐? 저는 이날 남친이 부르든 말든 차를 끌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께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좋은 일이라고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겠어요. 저는 조용히 끝나길 원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 정리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으나 엄마 아빠는 오로지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뭘 잘했다고 파혼하려면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죄밖에 없다면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쓰레기 취급을 하냐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소송을 해서 위자료라도 받아야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 결혼하면 더 좋고 못하면 소송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너 끝까지 내 진심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거야? 네 진심 잘 알았고 그럼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제가 남친의 친부모님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은 모른 채 저리 큰 소리를 쳤는데 소송을 한다고 하니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소송을 시작했어요. 대전에서 남친의 진짜 부모님이 올라오셨고 소송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친은 돈이나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 어떤 증거보다 남친 부모님의 진술 및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남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모두 직접 말씀해 주셨고 판결문까지 있었으니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소송에서 돈 뜯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 순진한 여자만 골라서 마치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식으로 몰아가고 약점 잡아서 소송했겠지? 아니야? 말해봐. 인생 불쌍해서 조용히 끝내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뭐 소송? 어떻게 네 입에서 소송 얘기가 나와?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알아. 네 아버지한테 다 들었거든. 이번 소송에 너희 부모님이 왜 오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네 집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 만났던 날 네 전과 기록도 네 친부모님이 대전에 살고 계셨던 것도 다 알고 너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넌 끝까지 거짓말만 늘어났지? 구질구질하게. 진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나랑 만나는 동안 얘기했었어야 맞지. 아님 그날이라도 사실대로 다 말하고 용서 구하는 게 맞는 거였다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부모를 속여? 너 낳아주신 분들인데? 그럼 너라면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냐?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서 넌 모르겠지. 시궁창에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정신 차려. 집안 환경 어렵다고 다 너처럼 인생 막 살지 않아. 보란 듯이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범죄 저지르는 게 용서가 돼? 교도소를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며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 남친의 아버지라는 분은 그날 저와 만났을 때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고 남친이 소송을 한다고 했더니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더는 자기 아들이 사회에 피해 주는 거 못 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친 모르게 두 분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저희 부모님도 따로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도 하셨습니다.
뒤에서 온갖 손가락질 받아가며 사신 걸 알면서도 그저 가난하다고 쪽팔려서 자기 부모를 외면했던 그놈은 잘못은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남탓만 했습니다.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나 이 고생을 하며 사는 거라고 말이죠. 본인도 저처럼 좋은 집에 태어났다면 아마 범죄자로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자기 부모 앞에서 했으니 그것만큼 대못 박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저 같아도 더는 감싸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결혼할 사람한테 과거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자체만으로 파혼이 성립되는 건데 여기에 부모도 속이고 집도 직업도 모두 속였으니 위자료를 제가 받는 게 맞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친은 서울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를 따라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말이 따라 내려가는 거지 거의 억지로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고 친 게 너무 많아서 이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이 활동했던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 중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너 몰랐어? 지금 소송 중이야. 소송? 무슨 소송? 그 자식 너랑 결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났었대. 나도 알아. 알아? 결혼 약속했다는데? 결혼?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하자고 해놓고 돈을 빌렸답니다. 어쩐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저를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했나 싶었는데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친이 잠수를 탄 건지 헤어지자고 한 건지 그것까진 모르지만 여자 쪽에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말이죠. 결혼할 사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소송을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돈 돌려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 더 심각했는데요. 또 다른 여자는 무슨 어플로 만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대기업에 다닌다며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직업을 속였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무단으로 그 여자 집에 침입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름부터 나이, 직장, 사는 집, 차량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만난 모양인데 만나는 동안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으니 보내달라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 돈을 받고 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 아마도 실형이 나올 거라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답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만나는 동안 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큰 돈을 요구했었는데 미리 안 주길 참 잘했다 싶었죠. 전 남친과 그렇게 끝난 후 저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크게 속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건 신고해서 법대로 하면 그만이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시간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는데 다행히 엄마 아빠는 제 걱정뿐인 분들이라 부모님 덕분에 더 빨리 훌훌 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전 남친에 대한 소식은 지인을 통해 재판 중이라고만 전해들은 게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더는 저에게 그 인간 소식은 전하지 말라고 하고는 제 인생 살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친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저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마침 이날 저는 또 차를 수리해야 해서 맡겼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걸어오길래 그냥 동네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우야, 지우야.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전 남친이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때부터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남친이 더 빨리 뛰어오는 바람에 제 앞으로 와서 가로막았어요. 지우야, 왜 도망쳐? 너 난 줄 알았지?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너 보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왜 나를 보러 왔냐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보다시피 잘 살고 있고 이제 서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 안 났냐?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지금 늦은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가서 나랑 차라도. 더 말 섞기 싫어서 무시하고 가려는데 부탁이 있어서 왔어. 그래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 수술하셔야 한대. 그런데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너도 알잖아. 수술비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오죽하면 너한테 와서 내가 돈 얘기를 하겠냐고. 사람 목숨 좀 살린다 생각하고, 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 남친의 부모님은 아는 사람 없는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했고 거기서 전 남친 어머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수술? 어디 병원인데? 병원은 왜?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요즘 병문안 안 되는 거 모르냐?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좀. 야, 너 어떻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 재판 중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런데 엄마 수술비가 필요한데 어쩌냐. 내 상황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제 뒤에 전 남친인 걸 알고 뛰어갈 때 급히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 남친은 자기 뒤에 아빠가 서 계시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할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병원비잖아. 내가 영수증 끊어서 줄게. 그럼 되겠어? 병원비? 아버님, 앞장서게. 네? 병원이 어딘지 앞장서라고? 이날 전 남친은 아빠에게 붙잡혔고 여전히 한심하게 사는 모습에 아빠는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다 싶었습니다. 아빠가 겉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자 급기야 외투에서 팔만 빼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아빠는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맞춰 데리러 오셨고요. 그런데 전 남친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또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재판 중이라고 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으니까요. 사람을 만나도 어쩜 인간 이하의 이런 쓰레기를 만났는지 저 스스로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녀오려고요. 기간이 짧아서 오래 있지는 않겠지만 살면서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전 남친에 대한 얘기가 들려와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지난 과거에 얽매여 괴롭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제 삶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정말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자신을 믿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보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